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가운데가 바로 업무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도심부가 되겠고요. 그 주변은 중간지대, 중간지역. 더 나가게 되면은 주변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중간 지역은 주변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요. 자, 선진국 쪽에서는 원래 도시가 조그만했을 때 성장 많이 하기 전에 도심의 바깥에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슬슬 지은 지도 오래되고 좀 낙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외곽에 가서 또 다른 고급 주택지구, 고급 주거지구를 짓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급 주택지구,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고 주로 외곽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살아가는, 자, 주택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도심고 주변에 있는 중간 지역 같은 데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원래 도시가 이렇게 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도심은 사실 거의 그대로죠. 예전부터 중요했던 곳이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 정순환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지역이 사실 계속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주변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가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고급 주택을 지으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남은 오래된 데에 이런 저소득층들이 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계층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거, 이런 게 좀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간적으로 양극화되어 간다. 자, 요게 세계 도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요 도심 부근에 이런 오래된 지역 있죠? 뭐 도심부나 이런 데 근처에 오래됐던 지역을 다시 재개발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되게 이렇게 오래된 집 몇 채 있던 데가 싹 허물어지고요. 아주 높은 고급 빌딩들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도심 재활성화라고 합니다. 도심 자, 도심부가 오래됐던 것이 다시 재개발 싹 하게 되면서 거기에 아주 고급스러운 또 높은 이런 빌딩들 같은 것들을 짓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삭막해졌던 이 도심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심 재활성화 때문에 이런 고소득층이 다시금 도심으로 들어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서울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울 안에서도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자, 서울 안에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라는 지역이죠. 자, 예전에 여기 우리 서울 사대문 안에 도심이 있었고요. 자, 그 주변 지역은 일찍부터 서울의 시가지였기 때문에 좀 오래된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1960년대 이후로부터 강남 지역, 거기 이렇게 허허벌판 같았던 그 지역이 깔끔하게 정비된 신도시로 다시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쪽으로 대거 사람들이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요, 선생님의 학교가 도심부 쪽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아주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이 근처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도심 재활성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학교는요, 어느 틈엔가 아주 그 고급스러운 이런 오피스텔 이렇게 빌딩 같은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더라고. 다 보면은 그런 고소득층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고급 주택지구 그리고 저소득층의 그 주택지구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고요. 그것이 공간적 분리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종별 거주지 분리하고 유사하게, 이건 런던에서 우리 살펴봤던 건데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된다. 그럼 그 지역은 더욱더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같으면요. 사실 계속 좀 외면받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공간적 분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계적인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자, 우리 여기 설명드렸던 맨하튼의 거기서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요. 할렘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렘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흑인들이 많이 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빈민층들이 많은 이런 지역입니다. 뭐 마약 그리고 범죄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많이 남아있는 이런 곳인데요. 자, 이 할렘이 원래는 네덜란드의 어떤 지명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붙여진 곳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백인들도 많이 살고 했던 곳이에요. 근데 몇몇 흑인들이 이렇게 이사 오고 나고 이러면요. 아,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기 싫고 자,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주변으로 이렇게 나갔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도심부가 되겠고요. 그 근처에 이런 데는 우리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되고 나머지 고소득층은 이런 데 바깥에 같은 데서 많이 살고 있더라. 이게 바로 공간적 분리 양극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세계적인 도시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살인적인 물가라는 겁니다. 아주 비싼 물가, 높은 물가. 자, 아마 여러분들 해외여행 같은 데 가시다 보면요. 자, 그 나라의 사실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들어가서 관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중국 같은 데 갔다 오신 학생들은요. 아, 중국 가니까 물건값이 저렴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데 여유가 있더라. 하지만 일본 갔다 오신 학생들은요. 좀 이렇게 우는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돌아다니다가 점심을 한 끼 먹으려면요. 우리 그 일본 라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끼 먹는데도 거의 뭐 12,000원, 13,000원, 14,000원 이 정도를 줘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정식 같은 거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물가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위권에 일본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슬로 같은 이런 노르웨이의 도시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그 노르웨이 갔다 온 선생님이 아는 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그 여행기 쓴 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버스 한 번 타면 보통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오슬로에서요. 그냥 일반적인 시내버스 한 번 타시면요. 5,000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타고 다니시면요. 거의 이제 탈탈 다 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배낭여행 가서 그냥 샌드위치 하나에 뭐 음료수 하나만 먹더라도 그게 벌써 5,000원, 10,000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행객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물가까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